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어머니, 이제 여기 집 너무 낡았잖아요. 계단도 많고 겨울엔 보일러도 자꾸 고장나고요. 이젠 좀 편한 곳으로 옮기시죠. 딸의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야, 이 집이 벌써 40년이야.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뛰어놀던 마당도 아직 그대로인데 이걸 어떻게 버리니?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엄마, 이제는 마지막 집을 생각하셔야 할 때 아닌가요? 그 말이 참 낯설게 들렸습니다. 마지막 집, 살아온 세월보다 남은 세월을 헤아려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집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살 집은 어디여야 할까?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다음 집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으로 살 집을 정해야 할 때, 그 선택은 단순히 이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은 생을 어떤 풍경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겠다는 결심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실버타운부터 공공주택, 도시형 코하우징까지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사 가면 좋은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팔리지 않는 집을 피하고 언제든 현금화 가능한 집을 고르는 기준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지막 집을 함께 찾아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 주거를 결정할 때 대부분은 세 가지 길 중 하나를 놓고 고민합니다. 그대로 지금 집에 남을지, 자녀 근처로 옮길지, 아니면 새로운 환경을 선택할지. 이 세 갈래는 각자 장점과 단점이 뚜렷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기. 가장 익숙하고 정든 공간입니다. 생활동선도 손에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이어져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 커집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보일러, 수도, 방수 등 수리비 부담이 잦습니다. 계단, 문턱, 욕실 바닥 등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의료, 응급 접근성이 멀면 작은 문제도 큰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사는 집, 10년 뒤에도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을까요? 만약 그 대답이 글쎄요라면 거주 유지는 신중히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 근처로 이사 가기. 두 번째는 자녀와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선택입니다. 정서적으로 든든하고 응급 상황이나 병원 동행 등에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같이 사는 것과 가까이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생활 리듬이 부딪히고 너무 멀면 돌봄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걸어서 10분 거리, 차로 15분 거리 정도가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정서적 거리는 가깝게, 생활 거리는 약간 멀게 두는 게 가장 현명하죠. 한 가지 더, 자녀 세대가 이사하거나 직장이 바뀌면 그 생활권 전체가 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가 그때 또 옮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하기. 마지막은 노년 생활에 맞게 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주거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실버타운, 공공실버주택, 도시형 리모델링, 코하우징 같은 형태입니다. 이 유형의 가장 큰 장점은 관리와 돌봄의 체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식사 제공, 응급 호출 시스템, 취미 프로그램 등 노년 생활 전반을 고려한 구조죠. 하지만 그만큼 비용, 적응, 외로움이라는 세 가지 현실적 벽이 있습니다. 시설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낯선 곳에서도 적응할 자신이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 대답이 앞으로의 선택을 결정짓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거 형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공공실버주택, 민간실버타운, 전원주택형 귀촌, 그리고 도시형 리모델링 주거.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분께 맞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1. 공공실버주택. 안정적이지만 자산이 되진 않는다. 공공실버주택은 LH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령자 임대주택입니다. 대상은 보통 65세 이상, 무주택자, 그리고 소득 하위 40%에서 50% 이하. 쉽게 말해 집은 없지만 꾸준히 생활비는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죠. 월세는 5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보증금은 지역별로 2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입니다. 저렴하죠. 그래서 내가 연금으로만 생활하는데 월세 부담이 큰데? 하신다면 이건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단, 중요한 건 유동성 제로입니다. 매매가 불가능하고 중간에 팔 수도 없습니다. 즉, 현금화할 수 없는 구조예요. 대신 매달 고정비가 낮으니 살 집은 있지만 큰 돈은 없을 때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연금, 기초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는 충당 가능한 분, 의료기관 가까운 지역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 분,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살면서 편안함을 우선하는 분. 이젠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매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내 집이니까요. 이 민간 실버타운. 서비스는 최고 하지만 비용의 벽은 높다. 다음은 민간 실버타운입니다. 노년층 전용 복합 주거시설로 식사, 의료, 문화 프로그램까지 갖춘 호텔형 생활공간이죠. 입주 방식은 보증금형과 월세형으로 나뉩니다. 보증금형은 2억에서 10억 원, 월세형은 보증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플러스 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비싸죠? 그런데도 입주 대기자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외롭지 않은 노후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응급 상황이 생겨도 24시간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불안이 확 줄죠.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 환급 조건입니다. 중도 해약 시 위약금이 크고 일부 시설은 환급률이 70에서 80% 수준이라 나올 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유동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께는 좋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혼자보다는 커뮤니티 안에서 생활하고 싶은 분, 건강이 나쁘지 않아 적극적인 생활이 가능한 분. 반대로 이런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금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분, 당장 건강이 안 좋아서 의료형 실버타운을 고려해야 하는 분, 편안함을 얻는 대신 비용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게 진짜 필요한 안정이 무엇인가입니다. 3. 전원주택형 귀촌. 낭만보다 현실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전원주택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꿈꾸는 노후의 상징입니다. 공기 맑고 새소리 들리고 마당 있는 삶. 하지만 이건 노후 낭만이지 노후 현실은 아닙니다. 먼저 관리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겨울엔 난방비, 여름엔 제초, 방역, 관리비. 눈 오면 직접 치워야 하고 보일러 고장나면 바로 수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팔기 어렵습니다. 수요가 적고 위치가 외곽이면 팔릴 때까지 1년에서 2년은 기본이에요. 즉, 유동성 최하, 매매가 가장 어려운 형태입니다. 이건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관리할 체력과 여유가 아직 남았는가? 이 집이 나중에 팔리지 않아도 괜찮은가?
이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전원주택은 선택지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다만 이런 분께는 예외적으로 어울립니다. 자연 속 독립생활을 진심으로 원하는 분, 건강이 좋고 유지비를 감당할 재정 여유가 있는 분, 나는 끝까지 내 땅에서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 4. 도시형 리모델링, 공동주거, 코하우징, 노후주거의 새로운 해답. 마지막은 요즘 가장 주목받는 형태, 도시형 리모델링 주거, 혹은 코하우징, 공동주거입니다. 이건 기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하거나 노년층 전용으로 지은 공동주택 형태로 도심 속에서 혼자 살되 함께 사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어 의료 접근성, 교통,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고 무엇보다 유동성이 가장 높습니다. 즉, 필요하면 언제든 팔거나 전세로 돌릴 수 있다는 뜻이죠. 비용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신축형 코하우징의 경우 전세 1억대 후반에서 2억대 중반 수준이 많습니다. 월세형은 보증금 수천만 원 플러스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대 정도죠. 이건 이런 분께 딱 맞습니다. 도심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분, 건강이 양호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분, 혹시 상황이 바뀌면 집을 팔거나 옮길 수 있는 유연성을 원하시는 분, 공동공간의 식사나 모임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함께 있지만 간섭은 없는 관계. 이게 바로 이 모델의 강점입니다. 최근에는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 주택이 이런 코하우징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주택이 아니라 단지 안에 공동식당, 복지공간, 커뮤니티실이 함께 있어 혼자 살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닌 구조를 갖추고 있죠. 쉽게 말해 공공형 코하우징의 시작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LH 고령자 복지 주택의 실제 신청 방법, 입주 조건, 지역별 현황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쯤에서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 종류는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집을 골라야 하지? 맞습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이 없으면 좋다는 말만 듣고 옮겼다가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노후의 집을 고를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기준,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동성, 언제든 팔 수 있고 현금화 가능한가. 노후의 집은 끝까지 사는 집이기도 하지만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전원주택이나 외곽 단독은 매도에 평균 1년에서 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본다는 말 실제로 자주 나옵니다. 팔리지 않으면 곧 발이 묶인다는 뜻이죠. 이 집 급할 때 바로 팔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평생의 안전망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접근성, 병원, 마트, 교통이 가까운가. 노후 주거는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동선의 생존력입니다. 병원, 약국, 마트, 버스 정류장, 이 4가지가 10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병원은 크기보다 거리가 중요합니다. 큰 병원이 멀리 있는 것보다 작은 의원이 바로 옆에 있는 게 훨씬 든든합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1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가? 이게 접근성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 관리성, 관리비와 수리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집은 오래될수록 유지 비용이 문제입니다. 단독주택은 눈, 비, 바람, 수리, 난방까지 전부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반면 아파트나 공동주택형은 예측 가능한 관리비로 정리가 됩니다. 난방비는 오르는데 집값은 그대로인데 이런 고민이 시작되면 이미 관리비 부담이 커진 겁니다. 이 집은 매달 얼마를 써야 유지가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안전성,
낙상이나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인가. 노후의 안전은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계단, 문턱, 욕실 미끄럼 방지. 이 세 가지가 생명을 지킵니다. 또한 응급벨이나 CCTV, 경비 인력이 있는 단지는 생활의 안정감이 훨씬 높습니다. 시설이 낡아도 안전만큼은 새로 바꿔야 합니다. 이 집은 나이 들어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주거의 기본 조건입니다. 5번째, 공동체성, 말 한마디 건넬 이웃이 있는가? 노후의 가장 위험한 건 고독입니다. 사람이 외로워지면 건강도, 삶의 의욕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웃과 가벼운 인사라도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복도형 아파트, 커뮤니티실, 작은 카페 같은 공간이 이웃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집은 내 하루의 사람의 온기가 스며드는 곳인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집. 그게 진짜 좋은 집입니다. 정리하자면 좋은 집의 기준은 넓음이 아닙니다. 팔 수 있고 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게 노후의 진짜 안전한 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준들 머리로는 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막상 마음은 이럽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옮긴다고? 또 정들면 힘들잖아. 맞습니다. 집을 옮긴다는 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 고민은 대부분 감정의 문제로 시작되지만 결국 현실의 계산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 현실을 준비하는 3가지 단계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체크하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됩니다. 1. 재정 점검. 내 자산 중 부동산 비율부터 확인하라. 먼저 돈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내 자산 중 70% 이상이 부동산이라면 그 순간부터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노후 주거는 묶이지 않는 집, 즉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팔리지 않으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마음이 산다. 이 말은 단순한 재테크 조언이 아니라 노후의 이동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내 재산 중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 그 답이 앞으로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이 이사 타이밍, 몸이 아직 움직일 때 가라. 이사는 체력이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 옮길래요? 이 말이 바로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몸이 편할 때 옮기면 새로운 곳에서도 적응이 빠릅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해지고 나서 이사하면 모든 게 고생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요양 전문가들이 말하죠. 이사는 70대 초반에 끝내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적응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는 건 쉽지 않지만 몸이 덜 아플 때 떠나야 새로운 공간이 회복의 장소가 됩니다. 내가 아직 걸을 수 있고 짐을 정리할 힘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이사적기입니다. 3. 적응 준비, 외로움을 막는 건 커뮤니티다. 새로운 집에서의 적응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낯선 공간에서도 빨리 안정되는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혼자 있지 않으려는 노력, 매일 인사 나눌 이웃 1명, 함께 밥 먹을 사람 1명, 그게 노후의 면역력입니다. 그러니 이사할 곳을 고를 때는 커뮤니티 공간, 취미 프로그램, 복지관 같은 사람의 동선을 먼저 보세요. 집 구조보다 사람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이사 후 내 하루에 누가 스쳐 지나갈까? 그 답이 곧 적응 속도를 결정합니다. 4. 현명한 병행 전략, 실버타운과 공공주택의 조합. 이사는 단독 선택이 아니라 병행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한 번에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 상황에 따라 주거 형태를 유연하게 바꾸는 구조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월세 부담이 적고 기본 복지 서비스가 포함된 생활형 주거입니다.
생활비는 부족하지만 안정적인 거주가 필요한 분께 적합하죠. 민간 실버타운은 비용은 높지만 의료, 문화, 돌봄이 체계적이라 외로움보다 사람과 관계를 중시하는 분께 어울립니다.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공공형으로 시작하더라도 건강이나 경제 여건이 나아지면 민간형으로 옮길 수도 있고 반대로 어려워지면 다시 공공형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옮길 수 있는 유연성. 그게 노후 주거의 핵심 전략입니다. 나는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집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이 장의 마지막입니다. 5. 노후의 현금 안전판. 주택연금의 활용. 이사는 어렵고 새로운 곳에 적응할 자신이 없을 때는 이동보다 유지의 전략을 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매달 연금처럼 일정 금액이 들어옵니다. 즉, 이사 없이도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법이죠. 조건은 단 하나, 그 집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것. 이사하거나 비워두면 연금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이사 전 단계, 즉 움직이기 어렵지만 생활비가 필요한 시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함께 받으면 고정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활비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집은 살고 있지만 내 돈은 갇혀 있진 않은가? 이 질문이 주택연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좋아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누구나 노후를 생각할 때 한 번쯤 지도를 펼쳐보죠. 서울 근교일까? 조용한 전원일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도시일까? 이제부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노후에 선택하고 있는 수도권, 지방 대도시, 전원, 소도시형 세 가지 삶의 무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동네 정보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1. 수도권, 도시의 편리함, 그리고 여유의 균형. 먼저 수도권입니다. 도시와 가까우면서도 삶이 버겁지 않은 곳. 의료, 교통, 커뮤니티가 모두 모여있는 지역이죠. 고향 일산. 이곳은 병원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립암센터, 명지병원, 건강보험 일산병원까지 응급부터 재활까지 의료 인프라가 완벽합니다. 게다가 서울까지 전철 30분 거리. 이런 구조는 노후의 유동성을 지켜줍니다. 집값이 급락하지 않고 팔릴 때도 안정적으로 팔립니다. 의료와 유동성이 동시에 잡힌 드문 지역입니다. 남양주 다산, 평내 호평. 신축 아파트가 많아 집 내부 수리비 부담은 적지만 공용 관리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새 단지라 난방 효율이 높고 엘리베이터, 보안시설 등 생활 편의성은 확실히 좋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이 더 좋아질 예정이고 집값도 안정적이라 비교적 합리적인 수도권 노후지로 꼽힙니다. 분당, 위례. 이곳은 거의 도시형 실버타운에 가깝습니다. 보건소, 복지관, 종합병원, 문화센터, 차 없이도 병원, 시장, 공원까지 하루 동선이 다 이어집니다. 물론 집값과 관리비는 그만큼 부담이 크지만 그만큼 불편할 일이 없습니다. 돈을 더 쓰는 대신 시간과 체력을 아끼는 도시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곳 갔다가 다시 분당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일상. 그것이 이 지역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2. 지방 대도시권, 의료와 생활, 둘 다 잡는 현실형 선택. 서울을 떠난다고 불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지방에도 의료축과 생활축이 맞물린 도시들이 있습니다. 창원. 이 도시는 공장 도시로만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실버 도시로 바뀌는 중입니다.
삼성 창원병원, 창원 경상대병원 등 대형 병원이 모여 있고 도심 전체가 평지라 걷기 좋습니다. 생활비도 수도권 절반 수준. 돈보다 여유를 택한 사람들의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온천동, 복명동 일대는 교통, 의료, 문화가 동시에 밀집돼 있습니다.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카이스트 인근의 복지 프로그램까지. 도시지만 움직임이 편한 도시. 차 없이도 하루가 가능한 곳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전주 혁신도시 효자지구, 전북대병원, 효자복지관, 전주천 산책로가 연결돼 조용하지만 심심하지 않은 생활이 가능합니다. 물가가 낮고 사람들 정서가 따뜻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60대 이상 귀촌 비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3. 전원, 소도시형, 자연을 선택하되 연결은 잊지 말라. 이제 조용한 삶을 꿈꾸는 분들의 선택지로 가보겠습니다. 원주. 도심과 자연이 섞인 전원형 도시의 대표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있어 의료 불안이 적고 기업도시, 무실동 일대는 신도시급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서울까지 KTX로 1시간. 자연을 누리면서도 완전히 끊기지 않는 연결성. 그게 원주의 강점입니다. 홍천. 자연의 매력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병원, 마트, 교통은 원주를 생활권으로 잡으면 해결됩니다. 즉, 자연에 살되 도시를 곁에 두는 방식. 그게 홍천형 귀촌의 정답입니다. 안동. 이곳은 도시의 편리함보다 사람의 관계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안동병원, 안동의료원이 있고 전통시장, 문화시설 중심으로 노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이 덜한 전원도시, 이게 안동의 매력이죠. 살아온 세월보다 남은 세월을 헤아릴 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그릇이 됩니다. 그 안에 내가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지가 담기죠. 그래서 좋은 집을 고른다는 건 평생 함께할 좋은 마음을 고르는 일과 같습니다. 비싸서 좋은 집도 커서 좋은 집도 없습니다. 내가 편히 숨 쉴 수 있고 외로울 때 문 밖에 나가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게 가장 좋은 집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이 있나요? 그래, 나 거기서 살면 괜찮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면 그곳이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아플 때 나를 지켜줄 시스템이 가까운가? 이 집은 팔리지 않아도 괜찮은가? 이웃 한 명쯤은 나를 기억해 줄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이라면 그 답을 이미 마음속에 찾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머무는 마지막 풍경이 언제나 따뜻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길을 찾는 첫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어머니, 이제 요양원 들어가셔야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반찬들이 한순간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던 저녁상이 갑자기 낯선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나쁜 데가 아니에요. 시설도 깨끗하고 병원도 가깝고 친구들도 생길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한마디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물컵이 살짝 흔들렸고 그 안에 물이 덜컥거렸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제 입에서 겨우 나온 말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손주는 게임 소리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는 식탁보를 걷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요즘 요양원은 정말 좋아요. 어머니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식탁 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빈 그릇에 남은 국물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남아있는 듯 비어있고 비어있는 듯 남아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니 장롱 위에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가야 한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오늘따라 낯설고 서운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그 단어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차갑고 어딘가 멀리 있는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이 제가 가야 할 곳이라니 그 사실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지만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문틈으로 바라본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은 고요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나도 편해질까? 아니면 그냥 잊혀질까? 머릿속에서 질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 한 잔을 꺼내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반사되고 있었고 그 빛이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나? 그 생각에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손수건, 묵주, 병원 영수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묵주를 꺼내 손끝으로 굴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너희 말이 맞겠지. 나도 이제 쉬어야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쉼이 아니라 체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날 아들이 예약해둔 요양원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깨가 툭 떨어졌습니다. 아, 정말로 늙었구나. 그날 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요양원 첫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이정자 어르신, 일어나세요. 혈압 재야죠. 낯선 손길이 제 팔을 감싸는 순간 잠결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 밖은 아직 어둑했지만 복도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침대에서는 아주 큰 코 고는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아직 밤 아닌가? 그 생각이 떠올랐지만 벌써 간호사는 다음 침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면장엔 이미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에 닿자 마음까지 덩달아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쪽, 이정자 어르신은 식당으로 내려가실게요. 직원이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뒤따랐습니다. 식당은 웅성거렸습니다. TV에선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고 식탁마다 수십 개의 식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싫으면 반찬 바꿔드릴게요. 국은 한 번만 더요. 이런 소리들이 뒤엉켜 복잡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판 위엔 밥, 된장국, 그리고 달걀 프라이 1개. 숟가락을 들고는 한참을 멈췄습니다. 이게 내가 살던 집이 아니구나. 식사 후엔 단체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칭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직원의 말에 모두 일어났지만 움직임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기운이 없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어떤 분은 소리를 지르며 따라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시켜?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저는 스스로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점심 이후엔 낮잠 시간이었습니다. 불이 꺼지자 복도에선 여전히 기계음과 걸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코를 골고 맞은편에서는 잠꼬대가 이어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금세 멀미가 났습니다. 이건 쉼이 아니야. 그저 멈춤일 뿐이야. 몸은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기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담당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정자 어르신, 적응 기간이라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조금만 버텨보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얼굴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잠들기 전 손끝으로 묵주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데 왜 이리 불안할까? 사람은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자정 무렵 어디선가 누군가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내 집에 가고 싶다고. 직원들이 달려가 진정시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똑같은 소리가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집에 가고 싶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안에서 이상하게도 작은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대로 늙어선 안 되겠다. 이렇게 끝내면 안 돼. 그 결심은 아직 말이 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히 제 마음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곳의 하루는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새벽 5시 반 혈압 측정, 6시 세면, 6시 반 아침 식사, 오전 10시 체조, 12시 점심, 2시 낮잠, 5시 저녁, 8시 소등. 처음엔 이 일정이 낯설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편하겠지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보다 몸이 먼저 지쳐갔다는 겁니다. 옆 침대의 코 고는 소리는 밤새 이어졌고 새벽마다 누군가의 신음소리나 벨소리에 잠이 깨기 일쑤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해야 이곳에서 덜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목소리 큰 분들이 늘 중심에 섰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려는데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면서 아들이 바꿔준 새 폰이었습니다. 번호를 보니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자 어르신 되시죠? 조금 쉰 듯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시청 도시개발과인데요. 혹시 92년도에 영영동에 있던 밭 아직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밭이요? 예, 거기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확정돼서요. 곧 개발 보상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순간 귀 안에서 무언가 탁 하고 울렸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보상, 내 이름으로. 그 말들이 천천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밭이라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두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거긴 그냥 묵혀뒀는데요. 그게요. 이번에 민간개발로 전환돼서요.
연락드린 거예요. 어르신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팔이 떨리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옆 침대에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전화 좋은 소식인가 봐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 앉아 머릿속으로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정자 씨, 이 땅은 언젠가 꼭 쓰일 날이 있을 거야. 그 말이 오래된 회상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바람, 그때의 햇빛, 그리고 그날의 젊은 제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묵주를 잡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하늘이 나한테 주는 기회인가. 아침이 되자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그냥 밥 먹고 하루 보내자가 아니라 나가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머릿속에 생긴 의지라는 단어였습니다. 식사 시간에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외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 동의서가 필요하시고요. 사유서도 써야 해요. 네, 알겠어요. 그 짧은 대화가 저를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그때 남편이 사둔 밭 있잖니. 거기서 시청에서 전화가 왔어. 뭐라고? 밭이요? 무슨 전화? 아들의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습니다. 그린벨트가 풀렸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짧은 한마디. 진짜요? 그럼 우리 얘기 좀 해야겠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요양원 담장 밖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눈부셨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이 하루하루 달라졌습니다. 요양원의 시간표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시간마다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개발 보상 절차, 토지 확인, 서류.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손끝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외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어르신, 가족분 동의는 받으셨어요? 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사실 그 전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뭘 확인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알아볼게요. 아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내가 직접 가보려 한다. 엄마, 거기 혼자 가면 위험해요. 그리고 그런 일은 저희가 알아서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건 안 돼. 이번엔 내가 직접 해볼 거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아들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그 돈은 가족 돈이에요. 어차피 다 우리 생활에 들어올 거잖아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 돈이라니, 그건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일해서 산 거야. 그래도 지금은 가족이잖아요. 엄마 혼자선. 그 말을 끝내기 전에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의 공기가 유난히 답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코를 골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오갔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 이번만큼은 내가 직접 해야지.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건 싫다. 다음 날 구청 도시개발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발걸음이 서툴렀지만 묘하게 힘이 났습니다. 간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자 숨이 트였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햇빛이 손등에 닿았습니다. 아, 세상 공기가 이렇게 따뜻했나. 그 순간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시청 민원실 앞에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제 순서를 기다리며 문득 옆 의자에 앉은 젊은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도 보상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예,
오래된 땅이래요. 이제야 연락이 왔어요. 그럼 잘 되셨네요. 요즘은 땅값 많이 올라서 다들 부러워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부러움이라니, 이 나이에 그런 말을 다 듣네. 제 차례가 되자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정자 어르신, 현재 명예 확인 완료됐고요. 보상 대상자로 확정되셨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감정평가가 들어갑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갈랐습니다. 보상 대상자라는 단어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요양원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혼자 다니세요? 위험하게. 괜찮다, 잘 다녀왔어. 엄마, 그 땅은 가족 거예요. 우리도 계획이 있으니까. 그건 내 이름으로 된 땅이야. 내 아버지가 내 손으로 사라 그랬어. 그렇게 평생 일해서 남겨놓은 건데 왜 이제 와서 가족 돈이라 하니? 엄마, 요즘 그런 말 하면 오해받아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그래,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요양원에 와 있지. 너희 생활에 내가 방해되지 않게. 말이 끝나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들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그럼 엄마 뜻대로 해요. 그래, 대신 이번엔 내가 내 인생 좀 정리해보마. 아들이 떠난 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밤하늘엔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묵주를 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여보, 이 땅이 정말 나를 살리게 되네요. 그날 이후 저는 요양원에서 퇴소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정자 어르신, 다른 시설로 옮기실 건가요? 아니요. 이번엔 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직원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삶, 내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퇴소 절차를 밟던 날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적응 중이신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었어요. 앞으로는 살아봐야죠. 요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온몸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손가방 하나, 묵주,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으니 햇빛이 손등에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나올 줄은 몰랐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며칠 뒤 시청에서 개발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계산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정자 어르신, 입금 확인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 이름으로 들어온 돈이구나. 그동안 아들 이름, 가족 통장만 보던 눈앞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새겨진 잔고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우연히 신문 한 구석의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년을 위한 실버 공동체 마을 입주자 모집, 서로 돌보는 마을, 함께 사는 삶. 그 문구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아직 입주 가능할까요? 예. 소규모 단독형 주택이 몇 채 남아 있습니다. 복지관, 텃밭, 공동 주방 다 같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직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내일 한번 가봐도 될까요? 그럼요. 어르신 오시면 차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다음 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산자락 아래 작지만 아늑한 마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들은 모두 단층이었고 골목마다 꽃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이런 곳이 진짜 집이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을 입구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안부가 되는 곳, 동행마을. 처음 발을 들이는 순간 오래 묵은 이불 냄새처럼 익숙하면서도 포근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분양 담당자가 안내했습니다. 여기 한 채 남은 집이 있어요. 정원도 조금 있고 바로 입주 가능해요. 여긴 얼마예요? 보상금의 절반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그래,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며칠 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름 옆에 붉은 인주가 찍히는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 생겼네. 입주 첫날 이웃 김복희 어르신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들고 왔습니다. 이사 오셨죠? 저희 마을 규칙은요. 밥은 같이 먹고 걱정은 나눠 먹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이런 인사가 그리웠어요. 밤이 되자 마을 밴드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늘도 모두 건강 체크 완료. 내일 아침엔 마을 산책 있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지. 정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남은 보상금 일부로 은행에서 ETF 계좌를 열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리스크 감수 가능 수준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몰라요. 그냥 안전하게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꾸준히 나오면 좋겠네요. 그 말에 직원이 웃었습니다. 딱 좋은 목표십니다. 요즘은 소액으로도 안정적인 상품이 많아요. 그날 이후 매달 말 통장에 찍히는 30만 원의 숫자가 묘한 든든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복지관에서 시니어 유튜브 클래스 모집 문자를 받았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 무료 교육.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한 채널. 이름은 정자 할머니의 인생 로그. 첫 영상은 마을 텃밭에서 찍었습니다. 오늘은 상추를 따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그 영상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따뜻하네요. 이런 인생 이야기 자주 올려주세요. 그리고 어느새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광고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유튜브 입금이라는 글자를 보고 정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걸 다 하네. 밤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하루가 참 길었는데 이곳에서는 하루가 너무 짧았습니다. 밭을 돌보고 영상을 찍고 ETF 수익을 확인하고 이웃들과 영화도 보고 서로 건강도 챙기며 살아가는 날들이 마치 새봄처럼 찬란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마을 공동 텃밭에서 상추를 따던 저는 멀리 골목 어귀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고 눈을 찡그렸습니다. 양복 바지를 걷고 운동화를 신은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 손에 묻은 흙을 털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길 헷갈리지 않았니?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둘러봤습니다. 이게 엄마 집이에요? 그래. 내 집이야. 작지만 마음이 편해. 엄마, 진짜 여기서 혼자 사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건 요양원에서였지. 여긴 숨 쉴 수 있잖니. 아들은 말없이 거실을 둘러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과 삼각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 유튜브 장비야. 이제 할머니들이랑 같이 영상도 찍고 노래도 올려. 유튜브요? 엄마가요? 그래. 내가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익도 나와. 한 달에 한 30만 원쯤. ETF 수익이랑 합치면 생활비는 걱정 없어.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도 이사 계획이 있어서요. 생각해봤는데
엄마 집 팔면 우리 같이 큰 데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제 속이 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수야, 네, 너 그 말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니?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냥 가족끼리 같이 살면 그 가족 때문에 내가 요양원 갔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 했는지 기억하니? 엄마, 요양원 들어가셔야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심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알아?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저도 상황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래. 나도 그땐 아무 말 안 했지. 근데 이제는 아니야. 나 내 인생 되찾았어. 이 집은 내 평생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산 집이야. 제 목소리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미안함과 놀라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 늙으면 다 변해야지. 그때는 눈치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나답게 살고 싶어. 그 말에 아들이 씩 웃었습니다. 엄마, 멋지네요. 이제야 알겠지? 사람이 늙는 건 서러운 게 아니라 드디어 자유로워지는 거야.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엄마, 다음에 영상 찍을 때 저도 출연해도 돼요? 하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대신 대본은 내가 짜. 아들이 돌아간 뒤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 냄새가 골목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마을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영화 보러 가요. 그 소리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액자 속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생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아래엔 제 손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정자, 다시 태어나다. 봄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마을 언덕에는 복숭아꽃이 피었고 새벽이면 지붕 위로 까치들이 뛰놀았습니다. 정자 어르신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아침엔 마을 밴드에 오늘도 건강 체크 완료 메시지를 남기고 텃밭으로 나가 상추를 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웃 복희 어르신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자 씨, 오늘 점심은 비빔밥 어때요? 고추장 새로 담갔어요. 좋죠. 밭에서 바로 딴 걸로 먹으면 최고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탔습니다. 오후엔 유튜브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카메라 삼각대를 세우고 휴대폰 화면 속 자신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자 할머니의 인생 로그입니다. 오늘은 봄나물 비빔밥을 같이 해볼게요. 늙었다고 새 걸 못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촬영을 마친 뒤 이웃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정자 씨, 요즘은 우리도 다 나와요. 다음엔 김장 영상 같이 찍자고요. 그래요.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채널은 어느새 5,000명을 넘어섰고 월 수익은 30만 원 ETF 수익과 더해 한 달에 6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돈보다 더 큰 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실감이었습니다. 예전엔 전화 한 통 올 데가 없었는데 지금은 내 목소리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네. 그 말에 복희 어르신이 웃었습니다. 정자 씨는 이 마을의 연예인이에요. 저녁이 되면 마을회관에서 영화 모임이 열렸습니다. 오늘의 상영작은 리틀 포레스트. 모두가 삼삼오오 모여 앉아 팝콘을 나눠 먹었습니다. 주인공이 밥을 짓는 장면에서 정자 어르신은 살짝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밥을 내 손으로 짓네. 그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예전엔 몰랐지. 영화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옆집 복희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정자 씨, 요즘 진짜 행복해 보이네요. 그래요. 요양원 있을 땐 하루가 길었는데 이제는 하루가 너무 짧아요.
방에 들어오니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정자 할머니의 인생 로그. 새 구독자 100명 증가. 그 알림을 보고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마을 불빛이 포근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늙어서 인생을 잃은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다. 묵주를 들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늙어서 이렇게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을 흔들고 방 안엔 은은한 흙내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정자 어르신은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달빛이 부엌 식탁 위를 은빛으로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유리컵 하나, 그리고 갓 찍은 영상의 제목이 켜진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참 고맙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손끝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았습니다. 이정자. 이제 그 이름이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내로 불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마을에서의 삶은 조용했지만 하루하루가 충만했습니다. 아침엔 텃밭에서 햇살을 맞으며 흙을 만지고, 낮에는 복지관에서 그림을 그리고, 저녁이면 마을 사람들과 영화 한 편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복희 어르신이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정자 씨, 우리는 늙은 게 아니라 익은 거예요. 그 말에 정자는 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이 들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네요. 이제야 사람을 알겠어요. 어느 날 오후 정자는 평상에 앉아 새싹이 돋는 텃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상추잎이 살짝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돈도 명예도 누가 옆에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냄새, 바람, 햇빛, 그리고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는 게 감사했습니다. 멀리서 복희 어르신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자 씨, 우리 내일 복지관 봄 소풍 가요. 준비 다 했죠?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도시락 싸놨어요. 달걀도 2개 삶았어요. 그 대화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을 언덕 위로 노을이 번졌습니다. 붉은 빛이 지붕 위에 내려앉고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며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정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심장이 고요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살아있구나. 그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기타를 치고 누군가는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노년의 행복은 멋진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날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를 감사히 맞이하는 마음. 그게 진짜 젊음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달빛이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눈을 감고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같은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어도 참 괜찮겠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기초연금 없어진다더라. 올해는 못 준대. 나라가 돈이 없다잖아. 요즘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도
경로당에서도, 심지어 동네 약국에서도요. 누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친구가 공무원인데 이번에 다 줄인다더라. 그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기다렸던 건데 진짜 없어지는 걸까? 실제로 72세 김순옥 씨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던 그 돈이 혹시 이번 달엔 안 들어오면 어쩌나. 그 생각에 휴대폰 알림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런 불안 너무나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음의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달의 연금으로 약값을 내고 전기세를 내고 손주 용돈을 쥐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급 중이고 내년에는 오히려 더 확대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도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더 올라갑니다. 단독 가구는 약 230만 원대 초반, 부부 가구는 370만 원대 안팎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즉,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득 하위 20% 노인부터 월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 지급하는 방안이 이미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건 축소가 아니라 확대와 강화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왜 없어진다는 소문이 돌까요? 그건 부분적인 말만 퍼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도를 조정한다,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곧바로 그럼 줄이겠네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을 목표로 기초연금 제도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더 간소해지고 소득과 재산 조회도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이제는 서류 하나름 들고 줄 서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닙니다. 국가가 당신의 노후를 더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걱정은 남습니다. 그럼 나는 해당될까? 우리 부부는 재산이 좀 있어서 탈락하는 거 아냐? 통장에 돈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다 계산되나요? 지금부터 그 질문에 하나씩 답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왜 주어지는지,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는 받는다는데 나는 왜 탈락이지? 우리 둘 다 집 있고 비슷하게 사는데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걸까? 바로 이 차이를 만드는 게 소득인정액입니다. 이건 기초연금의 핵심이자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이분은 생활이 어려운 분인가? 를 계산할 때 쓰는 종합점수표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바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들어보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같은 것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진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겁니다. 예를 들어 집,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일정 비율로 소득처럼 계산하는 것이죠. 즉, 얼마를 벌고 있는가 플러스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를 합쳐서 나온 값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볼까요? 소득평가액, 실제 들어오는 돈. 소득평가액은 말 그대로 매달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사적연금,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부 다 합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로소득에는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순자 어르신이 월 100만 원짜리 경비 일을 하신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실제로는 100만 원이 아니라 공제 30%를 제외한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건 일하시는 분들의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한 배려입니다. 즉, 일하면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라 이래도 연금 수급이 유지되도록 설계된 거죠. 재산의 소득 환산액, 가진 자산도 소득처럼 계산.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집이나 전세금도 소득으로 치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집이나 전세금, 금융재산이 있으면 그것으로 일정 부분 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000만 원 있다면 그중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즉, 1,000만 원이라면 2천만 원 미만이라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이 계산 대상이 되고 그 4%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3만 3천 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사는 집, 일반 주택은 일정액 2025년 기준 1억 3,50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인 부분만 계산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택 외의 부동산, 토지, 상가, 전세보증금 등은 역시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즉, 집값이 높아도 실제로 현금이 아니라면 전부 소득으로 치진 않는다는 겁니다. 소득인 정액 계산의 핵심 구조. 이제 정리해 볼까요? 소득인 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 공식이 바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70만 원, 금융재산 소득 환산 10만 원, 주택 환산 20만 원. 이렇게 합치면 총 1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으면 수급 가능, 넘어가면 탈락입니다. 2025년 현재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각각 약 210만 원, 335만 원 전후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즉, 내년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 두 분이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과 이정화 어르신. 두 분 다 72세, 집도 있고 아파트 시세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김 어르신은 수급, 이 어르신은 탈락. 왜일까요? 이유는 자동차와 예금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자녀가 준 5천만 원을 통장에 그대로 두셨고, 김 어르신은 그 돈으로 노후용 전세보증금을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어르신의 금융재산은 줄었고, 이 어르신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정부 입장에서는 현금은 생활 여력으로 계산하지만 전세금은 주거 안정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득인 정액 차이가 크게 났던 겁니다. 또 자동차가 4천만 원이 넘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소득 환산율이 무려 연 100%로 적용됩니다. 즉 5천만 원짜리 차량이면 매달 약 416만 원이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반면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시가 500만 원 미만이면 아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바로 수급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기초연금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복잡한 제도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작은 실수 때문입니다.
신청은 했는데 서류가 잘못됐거나 재산 정리가 미비했거나 혹은 단 한 달 늦게 신청해서 탈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초연금을 놓치는 7가지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시면 복잡한 계산 몰라도 됩니다. 단 5분 만에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감이 오실 겁니다. 첫째, 신청일을 놓치는 실수입니다. 조금 있다가 하지 뭐. 이사 정리하고 천천히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가 정말 한 달 차이로 수백만 원 손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하면 6월부터 받지만 6월에 신청하면 7월부터 시작이고 5월분은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단 한 달 늦으면 34만 원을 날리는 셈이죠. 게다가 요즘은 심사에 3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 누락, 가족관계 확인, 금융재산 조회 등 행정 절차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났을 때 바로 신청하는 게 가장 큰 절약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하면 방문 신청 예약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서류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면 꼭 활용하세요. 신청일이 늦어졌다고 어차피 못 받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나이 기준만 맞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청한 날부터 계산이 시작되는 돈이니까요. 둘째, 통장에 돈을 그대로 두는 실수입니다. 이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안 쓰는 돈이니까 그냥 놔뒀어. 자식이 준 돈이라 내 돈이 아니야.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 돈도 생활 가능 재산으로 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을 계산할 때 금융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다고 해볼까요? 기본공제는 2천만 원입니다. 즉 1천만 원에 대해 연 4%를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한 달에 약 3만 3천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초연금은 단돈 1만 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립니다. 실제로 단독가구 기준 2025년 228만 원, 2026년 약 230만 원 예상을 딱 1만 원 초과해서 탈락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있을 경우엔 전세보증금, 장기요양 예치금, 의료비 예치금 등 실사용 목적으로 전환하세요. 이건 생활자금이 아니라 필수 지출로 인정돼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바로 돈을 쓰는 방식이 연금 자격을 바꾼다는 말의 이유입니다. 셋째, 자동차가 발목을 잡는 실수입니다. 차 한 대 있다고 연금이 왜 안 돼?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기초연금에서는 자동차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차 대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차가 2대든 3대든 문제는 그 차들의 총시가가 얼마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영자 어르신은 10년 된 경차 한 대와 오래된 승용차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대지만 시가를 합쳐도 7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럴 땐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되어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반면 이웃 박철수 어르신은 외제 SUV 한 대만 있습니다. 차 한 대뿐이지만 시가가 5천만 원이 넘죠. 이 차량은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연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즉 5천만 원 전액이 소득으로 계산되고 매달 약 416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대수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차가 여러 대여도 낡고 시가가 낮으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한 대라도 고가 차량이면 그 한 대가 전체를 막아버립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 시가 500만 원 미만,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생업용 차량은 아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농사용 트럭, 택배용 화물차, 학원 통학 차량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교체하기 전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문의하세요. 차를 바꿨다가 연금이 끊겼다는 분들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고가 차량으로 분류되는 순간 소득 인정액이 수백만 원이 뛰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넷째, 공동명의 부동산을 방치하는 실수입니다. 집은 내 이름이랑 아들 이름이 반반이라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공동명의도 그대로 계산됩니다. 즉, 2억 원짜리 집을 자녀와 반반 소유하면 1억 원이 본인 재산으로 잡힙니다. 주택은 2025년 기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소득 환산 대상입니다. 연 4% 환산율을 적용하니 1억 원이면 매달 약 33만 원이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그래서 자녀와 공동명의가 아니라 실소유자 명확화 혹은 담보 설정으로 소득 환산 방지가 중요합니다. 단, 명의 변경은 세금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기초연금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 누락입니다. 그거 몇만 원인데 굳이 써야 하나? 그 몇만 원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전산으로 모든 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행, 보험사 모두 데이터가 통합 조회됩니다. 따라서 이자나 연금 소득을 숨기면 오히려 불이익입니다. 소득 불일치가 감지되면 지급이 보류되고 최대 3개월간 심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전부 신고하면 신뢰 대상으로 분류돼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실제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완전 신고자의 평균 지급 개시 기간은 21일, 소득 불일치자는 46일입니다.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여섯째, 주소 가족 관계 변경을 미신고하는 실수입니다. 기초연금은 세대 단위로 심사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 누가 같이 사느냐,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해서 나갔는데도 주민등록상 아직 부모님과 같은 주소라면 소득인 정액이 두 사람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가족관계 변경이 늦어져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완화되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정하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심사해야 하니 꼭 빨리 신고하세요. 일곱째, 중복수급 착각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된다던데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와 병행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복지제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에서는 기초연금액 일부가 소득으로 반영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자체는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더 강화되어 월 60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두 제도가 서로 보완하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이 7가지만 지키면 기초연금은 더 이상 어렵고 불안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 받는 내 돈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갔는데 서류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복지로에서 신청했는데 처리 결과가 한 달째 감감무소식이에요. 이런 말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6년부터는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청할 수 있는 곳,
세 곳 중 한 곳만 선택하면 됩니다.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만